자, 우리 이제 배옥변 선생님 조금 더 세부적인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살아왔던 얘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칙살나게 고생 많이 하셨더만. 네? 다들 그때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었지만 네. 특히 이제 일찍이 노동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네. 제 고향은 충남 청양이에요. 청양에 누군지 아세요? 이해찬 당대표 청양이.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별로 도움 받은 게 없죠? 아, 있나요? 아니요. 그거 뭐. 저 그때 이제 17살에 구로공단에 가발 공장에 취직을 했었고요. 거기서 야학을 통해서 이제 노동조합 필요성 느끼고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만든 게 80년도 5월 17일 날입니다. 기억하시죠? 광주항쟁. 근데 저희 노동조합 결성하고 집에 가니까 딱 밤 12시였는데 12시 뉴스에 계엄령이 선포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때 당시 요구한 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어기는 거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노동조합을 이제 인정하고 단체 교섭도 하고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자 이런 요구밖에 한 게 없는데요. 노동조합 결성하고 3개월 만에 정화되고 6개월 만에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서 한 달 동안 온갖 고문 당하면서 이제 조사받다가 아니, 어떤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런 얘기 하면 저 그걸 또 여기서 먹으면서 묻냐. 아, 참. 먹다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그때 여성 노동자 6명이 새벽 6시에 이제 연행돼서 갔는데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22살, 얼마나 두려웠을까? 3살 이때였죠. 구속된 거는 그 이듬해니까 23살이고요. 제가 아이고, 22살 때 연행됐었는데 6명 중에 그 중에 한 분만 저보다 한 살 더 많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어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대중의 힘이 참 무한하구나. 이분들과 대중들과 뭘 함께 하면 꼭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도 있는 게 이제 그때부터인데 이 6명 중에 이제 저를 뺀 나머지 5명이 배옥병이를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조사받지 않겠다고 이틀 동안 조사를 안 받고 고문당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조사받다가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교육을 받고 빨갱이 교육을 받았게 이렇게 조사도 안 받고 여기 와서 겁도 없이 이렇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이틀 만에 이제 우리 노동조합에 함께 일했던 간부들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2시간 동안 울며불며 서로 살아있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한 달 동안 거기서 이제 그랬던 과정이 그때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으로. 근데 그게 3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에. 세상에. 1년 6개월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희 노동조합은 완전히 파괴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안기부하고 경찰서가 교육시켰는데 배옥병 간첩이고 나머지 합수사로 연행돼서 왔던 사람들은 이제 간첩한테 물들어서 나는 사형당할 것이고 나머지 5명은 20년 형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 1200명 여성 노동자가 6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활동했던 친구가 지금도 이제 만나서 우리가 1박 2일씩 하고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맨날 자기가 죄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할 때 자기는 무서워서 집으로 퇴사하고 갔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을 통했는데 그 뒤로는 그러면 노동운동 하다가 또 여성운동, 뭐 교육운동으로 접어들으셨다면서요? 네네. 근데 뭐 여성운동, 제가 이제 노동자였을 때 열심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또 전체 노동자 속에서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차별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 여성들이 그때 당시는 가정, 사회, 직장에서 많은 차별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자 운동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 가서 97년도에 IMF를 맞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있는 지역이 저도 지금도 이제 저는 제2하고 2학년이 구로공단인데 지금도 구로공단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둘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82%가 3D 업종에 3D 업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었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지자마자 1,700명의 학생 중에 170여 명이 급식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이 급식비 못 내는 사람들 식판 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에 2명, 2~3명의 아이들이 이제 그 해고되거나 부모가 해고되거나 회사가 이제 그 부도위기를 맞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게 되고 또는 급식비를 못 내면서 이제 반에서 눈치를 주니까 몰래 점심시간 되면 미리 나와서 바깥에 수도가에서 물로 끼니를 이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밥 굶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근데 그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2년도에 뭐 이제 학부모, 교사, 농민, 뭐 생협의 먹거리 운동하는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와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사실 이제 97년부터 지금까지니까 운동한 경력 40년 중에 20년은 먹거리 운동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먹거리 운동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급식법 이런 것도 제정도 되고 네. 상황이 좀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에 급식법이 개정이 됐죠. 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부터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입 농산물이 아닌 우리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급식은 이제 교육의 일환이니까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려면 위탁급식 업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밥 장사하니까 부실급식이 되고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6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CJ가 공급하는 식재료로 이제 위탁급식을 받고 4천여 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300여 명의 서명을 거리에서 받아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국의 광역시도 시군구에 다 300여 명? 300만 명. 300만 명. 그래, 300만 명이. 300만 명. 소수만 혜택을 받나 했더니.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급식법 개정하고 나오는 날 그게 2006년도 6월 28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상임위 통과되고 30날 본회의 통과하는데 상임위 통과한 날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자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밤길 조심해라. 아이고. 칼집 맞을 줄 알아라. 아이고. 1년 안에 우리가 꼭 다시 급식법 개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저희 목표가 학교급식을 이제 공교육의 일환으로 직영급식하자,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무상급식 요 세 가지가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그때 당시는 아무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2006년도에 급식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2010년도에는 야사당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죠. 보편적 복지의 일환이면서도 생활정치의 일환으로서 이 의제를 정당이 받아라. 그리고 저희는 특정 정당을 받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특정 정당은 이 정책을 받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를 정책으로 받아줘라라고 다 요구했거든요. 근데 특정 정당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야 4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받고 이제 대승을 한 하고 거죠. 이제 예. 11년에 박원순 시장 그때 이제 오세훈이 그 거부했잖아요, 무상급식. 그러면 이제 그때도 또 이슈화로 됐죠. 네. 박 시장 때. 네. 이제 그 승리의 발판을 깔아놓은 거죠, 사실은. 네. 그것 때문에 서울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먹거리 정책관과? 아니요. 박 시장이 그거 고마워서? 그래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먹거리 정책까지 저희 단체가 사실은 정책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2011년도에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과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무상급식 못하겠다라고 버틴 부분. 근데 전 이번에 무슨 염치로 또 이게 출마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네. 근데 그때 당시 왜 아니 그랬냐면 그러면 가서 저기 고민정 후보 좀 도와주고. 그래.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예요. 아니 아이들 밥 한 끼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치인이 그러면서 대권 주자로 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근데 된 거지. 시민들이 그때 서울 시민들이 명확하게 이제 응징을 해서 자기가 시장직 스스로 내놓은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의식주 중에 시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김용민 해? 앵커나 저나 의식주의 식을 제일 중요시해요. 그럼요. 네, 그건 그거 뭐. 제일 중요하다 봐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운동으로 오세훈 씨가 이제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면서 시민한테 호소하고 그랬어도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잘 이제 판단해서 알겠습니다. 거부를 해주셔가지고 네, 박원순 시장이 되고 친환경 되자마자 첫 결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하겠다라는데 제일 먼저 결제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아무튼 기뻤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그럼 먹거리 정책 자문관은 뭘 하신 거예요? 먹거리 정책 자문관으로 들어간 거는 이제 사실은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공공급식, 서울시의 공공급식에 있는 수요자들이 한 170만 명 돼요. 전국으로 하면 1,700만 명인데 이 아이들에게 산지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오는 동농상생 공공급식 정책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서울의 한 개 구와 산지 한 개 시군구와 1:1 매칭을 해서 그 지역의 중소가족농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을 서울의 한 개 구로 오면 그 부분을 유통의 다단계가 줄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들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는 유통의 7, 8단계를 걸칩니다. 땅끝마을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서울의 도매시장을 걸쳐서 다시 유통의 다단계를 걸쳐서 땅끝마을 학교급식이나 공급식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지금 잘못된 시스템인데 저희 서울시가 제일 먼저 1:1 매칭으로 해서 산지에서 직접 서울로 올라와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시설에 친환경 식재료가 공급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도농상생 공급식 정책을 질 만들어서 좋은 네. 제품을 유통 네네. 단계를 줄여서 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이군요. 농민에게는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우리 소유자들에게는 질 좋고 신선한 식재료가 공급되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 협약에 참여한 62개국 중에 187개 도시 중에 저희 서울시가 먹거리 조달 체계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었다. 이 187개 도시 중에 너네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박원순 시장 이런 걸 잘 못 알리지? 어, 난 이해가 안 가. 아무튼 너무 거기까지, 겸손하셔서. 거기까지. 너무 네, 겸손하셔서. 너무 근데 장황에 길어. 선생님. 길어. 근데 잘하셨어. 잘하셨고.